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푸드테크 혁명입니다. 다나카 히로타카, 오카타 아키코, 세가와 아키히데 지음이고요. KMAC 출판사입니다. 2025년 7천조 푸드테크 시장이 온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첨단 푸드 비즈니스를 이해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거대 신산업 푸드테크 혁명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주방에 놓일 어플리케이션이 될까요? 에 대해 스마트 키친이란 주방과 가전제품 분야뿐 아니라 그보다 선행하는 식품 자체의 존재 방식과 소비자의 행동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주방에 디지털 기술을 더해 실현되는 먹거리의 미래를 의미하는 생태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의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맛이나 기능의 진화 이면에는 과학과 먹거리의 융합, 푸드 비즈니스로서 플랫폼의 발행, 그리고 가치 창조 기준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고객 체험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먹거리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혁신의 주도권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푸드테크가 성행하기 위해 시작한 배경, 또 이제 세계 각 컨퍼런스에 참여한 다음에 이 커뮤니티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한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변화와 식품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요리 레시피, 조리 명령 등 넓은 주방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주방 OS에 관한 이야기, 또 먹거리 산업의 개인 맞춤화 움직임, 외식 산업의 이노베이션 동향, 그 다음에 식품 분야의 스타트업 창조를 가속화하는 구조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공동가치 식품 창조 연구소, 이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을 일단은 살펴보시면 1장은 오늘날 푸드테크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먹거리 가치의 모델을 보시면 일단 지금까지 목표는 시간 단축, 절약, 맛, 건강, 고품질, 안전이 가장 우선시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와 과학이 단편화된 니즈와 원추로 향하는 사다리가 되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요리의 즐거움, 정성스러운 요리와 식사, 그 다음에 비건, 플렉시테리언, 고기 없는 월요일, 또 발견하는 기쁨, 엔터테인먼트, 개별 맞춤 식사 의식 동원, 커뮤니케이션, 문화계승 창조, 혼자 식사를 방지하고 식품 손실을 삭감하는 이런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이런 웰빙에 대해 현대의 먹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웰빙을 위한 먹거리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먹거리에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지 식사 자리에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물어봤는데 이에 각국의 공통으로 편안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등 많이 선택한 항목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다 등 소수 항목까지 이 사람들이 먹거리에 다양한 가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집에서 요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라는 경제적 이점을 내세우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미국과 이탈리아는 그보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요리 자체에 관심이 있고 요리에 대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하여라는 비율이 일본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는 먹거리에 요구하는 가치의 롱테일 성향과 공통점이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제 선진국이라고도 부르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심각하죠. 따라서 고령이 되어도 풍요로운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은 남성은 평균 9년, 여성은 평균 13년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국민 질병이라 불리는 생활습관병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간호하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스스로 요리할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죠. 먹거리에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업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관련 산업은 물론 헬스케어나 엔터테인먼트, 웰니스 관련 분야, 인프라계 업종에서도 많은 산업이 푸드테크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전력이 있으면 바로 차갑게 만들거나 냉동할 수 있고, 에어컨이나 세탁기도 전원만 누르면 작동하고, 누구나 전원 버튼만 누르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리는 레시피 결정부터 식재료 조리, 식사, 설거지까지 매우 아날로그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이 요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사람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요리 과정 자체를 즐겁게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게 자동화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죠. 요리는 본질적인 즐거운 행위를 하므로 효율성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이 요리에 식자재를 포함해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미개척의 땅, 드넓게 펼쳐져 있는 지금 바로 테크놀로지의 능력을 선보일 때이기에 세계의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이 푸드테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푸드 이노베이션인데요. 푸드테크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2016년경 미국에서 급증한 먹거리 관련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연계 및 제휴하는 사례가 증가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독특한 조리 과정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 관련 분야의 모든 혁신과 일련의 움직임을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본래 음식 관련 업계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개발, 출하, 조리 가공, 포장 판매 이르기까지 각각 공정에 이미 거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식자재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주택, 건설이나 주방, 인테리어, 가전 등 다양한 산업이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최초 공개 푸드 이노베이션 맵 2.0입니다. 크게 변화한 부분은 기술 영역의 차세대 식자재 생산 항목에서 대체 단백질 기술 관련 내용이 확장되었고, 소비자 체험 영역이 집 밖에서의 식사 항목에서 레스토랑 관련 테크놀로지가 갱신되었고, 또 조리의 진화 항목에서 엔터테인먼트 및 명상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특히 코로나에서 록다운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나 치유 목적으로 하는 요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관련된 방제, 비상시 먹거리 항목은 물론 신설됐고, 이전에는 문화계승만 기재되었던 부분에서 창조라는 키워드가 추가되고, 특히 차세대 식자재 생산, 차세대 포장 방식, 레스토랑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미드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푸드 이노베이션 맵 2.0을 확인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기업 핵심 기술의 위치를 연상할 수 있는데, 경영자, 사업 담당자라면 목표하는 사업 분야에 관련 테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요. 먼저 이 지도는 크고 작은 카드를 책상 위에 펼친 것과 같은 이미지를 하고 있고, 각 카드 안에 적힌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이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테마는 지도 위에 겹쳐 카드를 배치했고, 카드가 놓인 위, 중간, 아래 위치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위층은 소비자 체험 영역이고, 집이나 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이고요.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혁신 기술에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와 실제 요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각각 별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카드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이고, 여기에 간단히 정리만 했는데, 예를 들어 구매 체험 진화에는 아마존고처럼 계산대 없는 무인 점포나 쇼룸형 점포 같은 새로운 체험형 서비스를 나타내는 새로운 소매 서비스 체험 카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라인이 투자한 대마의 칸, 그리고 우버이츠 등 착수한 배달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그 편리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람이 크게 증가했고, 일본에서는 아직 단순한 배달 서비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업태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 사업자가 마을의 중소 음식점 전용 집약적 주방,
다르게 말하면 고스트 키친인데요. 이를 개설해 가게를 갖지 않은 배달 전문 레스토랑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죠. 레스토랑은 이런 형태여야 합니다. 외식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리의 진화는 조리법의 혁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요리 레시피가 종이 매체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공유되던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이동했고 그것이 더욱 발전해 오늘날에는 IoT화된 조리 가전이 레시피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이 주방 OS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식생활 및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려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구매와 조리 두 가지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 음식 자체의 변혁인데 음식은 집안에서의 식사와 집 밖의 식사에 따라 진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 모두 매우 흥미롭습니다. 식물성 대체육과 완전 배양식, 의식 동원은 약으로서의 음식인데 이에 대한 사고에 근거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레스토랑의 수준을 높이는 푸드 로봇과 주방, 공유 주방 등 각각의 틀 안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날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거리의 진화를 내다보는 16가지 핵심 트렌드가 바로 이 기본이 되는 트렌드는요. 먹거리 가치 재정의, 과학적 조리 방식과 보급, 과학 활용과 소비자 가치, 소비자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주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속 가능성과 먹거리 서비스입니다. 또 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요. 완전 개별 맞춤형 먹거리, 조리법 진화와 데이터 플랫폼, 사업 영역 융합에서 풀스택까지, 소매와 푸드테크의 도전, 공유 경제와 먹거리, 레스토랑의 진화와 푸드로봇입니다. 또 사업 창조 트렌드는요.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 사회 실현 생태계 구축, 새로운 채널 등장, 식품 생산 분산화, 새로운 가치 사슬 구축에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한다면 푸드 이노베이션 맵 2.0이 비즈니스를 위한 나침반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자사 제품이 지도 안에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언어화할 수 없어도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자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어느 위치에 있나요? 그 비즈니스가 실현되고자 하는 가치는 지도 위에 어떤 파트와 결합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푸드 이노베이션 맵 2.0을 활용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이 팬데믹으로 드러난 먹거리의 문제점.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록다운, 도시가 봉쇄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그 중에 매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이탈리아. 이 록다운 시행 후 식자재 온라인 배달 판매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90%나 증가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죠. 독일에서도 푸드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푸드의 이 마르크 라이네만에 따르면 독일 온라인 식료품 매출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는 70%의 직원을 정리해고했고 44%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 우버이츠라는 배달 대행 업체의 이용이 우리나라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업체가 있죠.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배 증가했고요. 식료품 배달 대행업의 이용은 약 3배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식자재 확보가 가정에서 요리 기회 증가와 또 조리 가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미국에서는 빵을 또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베이킹 가정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뚜렷해진 먹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살펴보면 먹거리 붕괴, 이 사회 가족 과제도 더 부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감염자 가운데 흑인들이 특히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흑인이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공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식생활이 비만과 당뇨 등 지병을 앓는 비율들이 많이 높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푸드 시스템을 어떻게 초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계기로 '먹거리 시스템을 다시 보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 도시가 봉쇄되었던 이탈리아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가상회의에서 FFT라는 이 창설자 이 사라 로베르시 강연에서 "미래 푸드 시스템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미래의 푸드 시스템을 이렇게 3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 3 층의 피라미드 구조로 가장 아래층에는 식자재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장성의 문제고요. 중간층은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가장 위에 층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식량 주권을 두고 이 코로나로 위협받는 가장 아래층부터 식량 주권을 향하는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사례로 식물 공장 등 도시에서 도시 농장 움직임을 들 수 있고요. 이런 도시 먹거리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빠르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 또 하나 있죠. 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네. 이 미국에서도 지금 스타벅스에서 고객이 재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 음식 배달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버리는 이 포장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하네요. 감염 방지와 환경 부담 이걸 비교해서 지금 당장은 감염 방지가 더 중요한 과제지만 해양 플라스틱이 이 생태계에 주는 악영향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지속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단순히가 아니라 두 가지가 꼭 양립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바꾼 먹거리와 가치에 대한 비즈니스. 수많은 가치가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는 안정감, 그리고 건강, 즐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먹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사회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5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의식 동원입니다. 이 약으로서의 음식이라는 거죠. 코로나에 인해 건강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가족과 나 자신의 건강 변화를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부터 이제 일상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는 식사다. 그렇다면 이 감염 위험성을 이 생활 습관병이 높인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한 뭔가 지금도 개인의 유전자, 장내 세균, 신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서비스나 완전 영양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과 이런 미병이라고도 하고 아병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제 아직 병으로 발전은 하지 않았지만 건강과 병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뉴욕에서는 이 요리하는 의사들이 뭔가 빈곤층 당뇨병 환자에게 요리와 식사법을 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기고 이 식사의 중요성, 그다음에 요리를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 건강한 먹거리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슈퍼나 건강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의사가 약 대신 식자재를 처방해 주는 이런 처방식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향후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된다? 슈퍼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래도 만약에 '건강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는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실제로 네 이 책을 읽어 보시면요. 그 직업이 벌써 선진국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이런 건강 쪽으로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네 뭔가 비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요리 두 번째입니다.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게 늘어났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집에서 빵을 굽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직접 빵 생지를 반죽하고 발효하고 굽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만드는 과정이 더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리 과정 판매량도 당연히 증가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보다 이제는 이 베이킹 도구나 슬로우 쿠커 등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것도 주목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단백질 확대인데 어떤 단백질이냐? 그냥이 아닙니다. 대체 단백질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단백질, 식물성 대체육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이런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지속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이 식물성 대체육을 시도해보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비슷해지고 맛도.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더 좋다면 더 구매율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이 이런 것들을 뭔가 하기에는 또 절묘한 또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식품 손실의 대책입니다. 코쿠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음식의 메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포장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이 타베테를 개발했는데요. 그동안 식품 손실을 즐겁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많은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대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식품 손실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신규 고객을 개척하고 또 코로나 이후, 종식 이후에도 고객 매장 방문으로 인한 교차 판매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전선의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네, 많은 코로나로 의료기관이나 슈퍼마켓, 음식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 또는 먹거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비대면 쇼핑, 비대면 배달, 비대면 결제 등 이런 비대면 서비스, 즉 사람과 안 만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 안전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상황에서 푸드 로봇은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활약이 돋보이게 되었는데요. 개인 맞춤형 스무디 로봇을 개발한 이 벨기에의 알베르츠는 의료 종사자가 간단하고 안전하게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끔 이 소덱소의 협력을 받아서 안트베르펜의 의료기관에 스무디 로봇을 설치하고 네, 이 자판기 3.0이라 부르는 이 스무디 로봇 극한 폐쇄된 환경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 푸드테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보내며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 두기, 국경 봉쇄, 실업률 증가로 이 경기 후퇴 입구에 뭔가 다가선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식사를 안전하게 즐겁게 즐기는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흔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 입지나 회전율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음식점들, 외국인 방문이 이제는 전적으로 의존하던 관광지들 모두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전 세계 식사 풍요로워지는 이 먹거리의 가치를 넓히고 사회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이 세계 속의 인큐베이션을 실천하며 네, 앞으로 이 웰빙을 위해 뭔가 이어가기 위해 다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런 일들에 직접 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런 변화된 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거 너무 필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어떤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나 이 책을 읽으시면 뭔가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나아갈 수 있는 뭔가 다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장은요. 바로 4장이고요. 이 4장에 대해서는요. 대체 단백질의 충격입니다. 이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한 햄버거 패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 햄버거 패티를
관심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 패티가 너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회사 비욘드 미트는 미국의 2019년 5월 2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10배를 뛰었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가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패티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식물성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하고 중국 스타벅스는 2020년 4월부터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대체육을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겠네요.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해 지구 환경을 구한다라는 장대한 비전이 압도되어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체 단백질이 이 성황을 이루는 배경은요. 뭔가 축산이라고 하면은 광활한 목장에서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평화롭게 뛰어다니며 낮잠 자면서 지낼 것 같죠? 아닙니다. 세계 농지 면적에 더 이상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책을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와 채식주의 해야겠다.' 이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 피드롯이라는 이 좁은 양계장이나 양돈장에 닭과 돼지들을 다닥다닥 넣어 놓고 사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항생 물질과 아무튼 뭔가 영양 물질, 항생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자라야 되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초식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료는 얼마나 많이 먹나요. 이런 축산 방식,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빨리 키우기 위해 품종을 일부 개량하고 이 동물을 또 사육하려면 여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환경 오염은 어떻게 하고요. 이 소비하는 물의 양은 200억 리터고요. 식재료는 10억 톤. 우리 그에 비해 지구 가축의 소 15억 마리를 기르는데 하루에 물 1,700억 리터, 식재료 600억 톤이 필요하대요. 네. 이 비건 완전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지가 4,000 제곱미터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달걀과 유제품을 섭취하는 이 베저테리언의 경우는 비건의 3배 농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달걀과 유제품만 먹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육식하는 미국인들의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비건에 비해서는 18배의 농지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이 대체육에도 레벨이 있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고기 대신 두부 아니면은 이런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고기 대용품이고요. 레벨 2는 고기와 닮은 음식입니다. 이 레벨 3은 고기와 가까운 맛을 체험할 수 있고요. 레벨 4는 고기와 같이 조리와 맛을 체험할 수 있는데 레벨 5로 갈수록 이제 고기와 같은 아니 고기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하는 맛도 있고 영양도 좋은 이런 식품들이 앞으로 점점 기술들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될 거라는 거죠. 아주 저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체육 첨단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원료와 제조 방법 측면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또 균 단백질, 식용 곤충도 있습니다. 배양육, 미생물 및 발효와 같은 이런 5가지 이 카테고리로도 나눌 수가 있어서 이런 원료와 제조 방법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장은요. 이 식품 분야의 이 GAFA 가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먹거리 체험입니다. 가파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가파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마 아닌가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 IoT 가전으로 가시화된 식탁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헬스탄 스마트 쿠킹의 엔지니어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이거를 안 넘기면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5 장. 네. 이거입니다. 이 헬스탄트 스마트 쿠킹의 엔지니어링 디렉터 존 젠스키는
조리법 진화 과정을 3단계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이 여기 동글뱅이로 이렇게 계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버전 1은요, 바로 디지털화, 레시피가 종이 매체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뀝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종이 조리법으로 디지털화된 단계라고 보시니까 많이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버전 2는요, 나아가서 조리법을 영상화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조리 가전 등의 정보를 보존할 수 있지만 가전 자체의 제어는 하지 않은 상태고 글자로 쓰인 조리법을 각본으로 해서 동영상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것도 뭐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버전 3은 소프트웨어화입니다. 레시피를 통해 주방 가전을 제어하고 주방 가전과 레시피를 연동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간대요. 조리법 버전 2는 표현이 모호해서 응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레시피에서 2~30분 동안 미디엄으로 굽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사람들마다 똑같은 걸 해도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 기준이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엄이라는 표현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4인분 기준인데 3인분을 하고 싶을 때, 2인분을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일일이 어떻게 맞게 쪼개야 되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각각 기온과 식자재 차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많았죠. 사용자 건강 상태나 기호에 맞춰서 사용자의 소금의 양을 줄이거나 칼로리를 높인다라는 이런 지시도 기존 조리법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화된 버전 3은 뭘까요? 바로 이 미래 조리법입니다. 조리 가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네요. 조리법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설정할 수 있게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변화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전 2에서 쿡패드 등 일부 기업 버전 3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유럽도 버전 3으로 지금 이행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화된 조리법 등을 연동시킨 IoT 조리 가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전 세계 주방 OS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주방 가전제품 제조 기업, 식품 제조 기업을 연결하는 세계 울타리를 뛰어넘는 허브 같은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식자재 유통 대기업에 의해서 주로 유통되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개인의 기호나 건강 상태, 또 보유한 조리 가전이나 조리 도구에 따라 먹거리가 개인화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 가전과 주방 OS의 관계는 마치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면은 내가 나한테 맞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주방 가전도 다양한 레시피와 데이터와 조리법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비슷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 제조사는 한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 주방 OS를 활용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품 데이터가 서비스 제휴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GAFA는 주방 OS 스타트업과 대기업 가전 브랜드 모두에게 매우 신경 쓰이는 존재죠. 풀스택 서비스를 제휴한대요. 이게 뭐냐? 하나의 지금 푸드테크 업계에서는 풀스택이라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밀키트 재료부터 레시피를 제공하고 건강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통합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당뇨병 치료제나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헤빗과 디그비 헬스는 개인 데이터에서 투명 또는 감량을 위한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제휴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벌써. 그림을 보시면은요. 조리 1.0에서 조리 4.0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뭔가 기능적인 가치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니즈죠.
그래서 영양과 우리가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 점점 편리성과 맛을 생각하는 단계죠. 지금은 경제성과 기능성도 따집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요. 라이프 스타일 가치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가치와 개별화된 가치, 여기가 별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특성에 맞게끔 나는 내가 조금 혈압이 있는데 나는 좀 당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음식 알러지가 있는데 이런 개인에게 맞춰진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정서적인 가치도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기능성과 경제성, 편리성, 맛, 그다음에 영양, 공복, 충족은 기본이고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초점을 두는 게 앞으로 너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적인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변화로 가나 트렌드에서도 봤고 점점 마이크로화, 나노화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개인에게 맞춤으로 점점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음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앞으로 조리 가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홈베이킹 가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 IoT화된 조리 가전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으로 조작하는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이런 시대일수록 편리성이나 기능성뿐만 아니라 뭔가 가치관에 접근하는 주방 OS. 이제 주방은 너무 중요한 데가 됐죠. 이제 거실에 중앙에 딱 있고 그 안에 뭔가 우리가 로봇이 그 중앙에서 로봇 손이 움직이며 요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맛있게 둘러앉아서 먹는 분위기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중심이 아마 주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가전도 다 바뀌겠죠? 이런 먹거리 가치 OS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은 바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6장, 네, 6장 넘어가겠습니다. 6장까지 할게요. 네. 6장은 이것입니다. 완전 개인화가 창조하는 먹거리의 미래입니다. 대중에서 개인에게로 최적화된 세계로 나아가죠. 개인의 니즈 충족을 시키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완전 개별 최적화 시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배경,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 이런 미래 모습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라이피 웰리스는 이 메이징 리와 코리니가 자매가 세운 홍콩의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홍콩에는요, 조금만 기운이 없거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은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이 중국 차를 처방받아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요. 중국 차는요, 온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적정한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효능이 그때 온도와 이 적정 시간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앨리스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대요. 사용자가 피부 상태가 오늘은 푸석푸석하네요. 아니면 오늘은 수면이 별로 질이 좋지 않네요. 이럴 때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끔 몇 가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전통 허브차나 중국차 브랜드를 추천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지시대로 전용 디바이스에서 차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미리 설정된 수많은 차 종류 중에 선택한 것으로 아직 완전하게 개인에게 맞춰진 차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라이프 앨리스는 스포츠 센터나 스파 등 몸과 연관성 높은 장소에 설치가 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 식품, 음료 영역에서 이미 신체 데이터 수집부터 진단 평가, 맞춤 음료 등을 제공하는 풀스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량 생산으로 식품 음료를 제공해 온 기업 입장이라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정기 구독 서비스 형태로 연결되지만 상당한 다품종 소비, 소량 생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참가하려면 장벽은 높지만 개인화 움직임이 안 되겠어요? 되죠? 개인화에 필요한 3가지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데이터에는요. 먹거리의 개인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데이터 열쇠가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조리 관련 정보입니다. 조리 실적, 식자재 정보, 평가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 관련 정보입니다. 심장 상태, 내 몸 상태, 내 알레르기, 내가 선호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뭔가 알려주는 정보. 세 번째는 식자재 포함 정보로서 영양소 및 효과, 또 유통 경로, 유통 기한, 맛 등을 포함하는 이런 세 가지 열쇠, 이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 개인 맞춤 영양이 식품의 세계로 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8년 6월에 개인 맞춤 영양 이노베이션 서밋이 개최됐는데 이 관련 분야의 약 20개 기업이 참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혈액과 유전자, 장내 세균, 그 외 생체 데이터, 우리는 이 노화의 종말이란 책에서 우리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봤죠. 이런 것들을 딱 채취를 한다. 그다음에 연구하겠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평가해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내가 해야 될 운동, 내 음식에 대한 조리법, 내가 필요한 식품 데이터베이스,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맞춤으로 실현을 해 주겠죠. 곧 나옵니다. 네. 소매 어깨도 이제는 개인화로 갈 수밖에 없네요. 먹거리 개인화 흐름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미국에서는, 아니 영국에서는요. 이 DNA 넛지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DNA 검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이 마트 방문객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방문한 고객은요. 먼저 DNA 검사를 한 다음에 약 1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검사 결과가 짜잔 하고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탑재된 손목에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손목 밴드를 차고 이제 상품을 고르러 가면은 그 상품에 맞는, 나한테 필요한 DNA가 맞는 음식들,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빛이 들어온대요. 초록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뭐 쓰세요.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이건 위험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초콜릿, 과자 같은 거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거 못 먹게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대신 대용식으로 저지방이나 저혈당처럼 요런 거를 고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식자재의 데이터가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 데이터가 정밀하고 구체적이고 가시화되고 이 조리법과 식자재의 솔루션이 나오면, 네, 당연히 식자재 데이터가 필요하죠. 영양소는 물론 딱딱한 정도, 맛, 유통기간, 생산 장소, 유통 경로 등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사용자가 더 뭔가 안전하게 다양한 제한에 따라서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성분 표시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그 작은 글씨를 막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지만, 아유, 이것도 다 알아서 해 주니 얼마나 편해질까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기업이 추구하는 뭔가 이렇게 개인화에 대한 또 먹거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계획입니다. 먹거리계의 넷플릭스는 나타날 것인가? 예. 개인 데이터, 식자재 데이터 수집, 가시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보면은 곧 만들어지겠죠. 이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음식 만들기의 새로운 기술이 바로 3D 프린터, 푸드 프린터입니다. 정밀한 요리 설계도, 잉크가 되는 식자재만 있으면 정교하게, 세밀하게 개인화된 파스타 등을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케이크 같은 거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케이크 만드는 푸드 프린터가 다 알아서 만들어 주겠네요. 이런 특정 개인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가 사회와 지구 전체에 옳은지, 또 사회 시스템 전체에도 최선인지 개인화를 시스템 사고적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장은 푸드테크를 통한 외식 산업의 발전입니다. 외식 산업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인데요. 코로나로 다른 사람의 접촉 기회를 피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한된 인재를 유지하면 어떻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이 외식 산업에 존재하던 과제가 더 크고 무겁게 덮쳐오고 있는데, 이런 최근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아르바이트 직원은 귀중한 전력이 되었고, 이 결혼이 발생하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 가운데 82%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수적이고 그들을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큰데 이런 고정비, 인건비는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외식 산업은 비용 구조의 탄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언제부턴가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최근에 2019년 1월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9년에 빵 만드는 로봇이 전시되었고 로봇 주위에 갓 구운 빵 냄새가 퍼져나가는 사람들의 이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이 로봇이 바로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빵은 예상 외로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장에서는 배식하는 로봇이 시범을 보이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샐러드 제조 로봇도 신선한 샐러드를 실시간 조리하고 또 이런 자판기형 로봇이 카페 음료와 라면까지 판매를 하는 이 미래의 광경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바로 이 푸드 로봇, 자판기 3.0, 배달 및 포장 음식, 고스트 키친과 공유형 센트럴 키친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식 비즈니스의 미래 5가지 방향을 살펴보면 레스토랑 기능의 언번들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외식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 외식 비즈니스의 이 언번들, 분해 또는 세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음식점은 식자재, 셰프, 조리법, 조리장소, 고객이라는 기능이 한 곳에 모여 그것이 번들이 되어 처음으로 성립하는 서비스였는데 따라서 입지와 회전율이 중요하게 여겨지니 고객의 임대료를 부담을 감안하는 대신에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이 최대 명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이 레스토랑의 요소를 언번들하고 장소 제약을 제거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고스트 키친과 로열 홀딩스가 시범 매장으로 운영한 불을 사용하지 않은 주방은 장소의 자유도를 높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토랑 기능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레스토랑 기능의 언번들화는 플랫포머의 존재에 의해 가속화되는데 레스토랑에서 장소라는 기능이 분리되고 음식 배달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조리 장소 또한 고스트 키친으로 이동해 다수의 레스토랑이 모인 조리 관련 플랫폼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외식 비즈니스는 프런트 측도 백엔드 측도 플랫포머와 서로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음식 배달 서비스도 고스트 키친도 명확하게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 때까지 수익성이 뛰어난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세 번째, 공간이 가진 가치의 확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음식 배달이나 고스트 키친의 보급이 진행되며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이 변했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람이 붐비는 것을 피하는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지금은 원래 레스토랑이 어떤 공간이었으면 하는지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재정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음식이라는 콘텐츠가 있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며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면 큰 잠재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먹거리와 관련된 콘텐츠의 집합체입니다. 이 앞에서 서술한 장소의 가치 확장을 생각할 때 중요한 관점은 바로 목적인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그 장소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시대입니다. 식품 손실, 절감에 공헌하고 싶다는 그 셰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또 고향의 공기를 느끼고 싶다 등 자신에게 소중한 테마나 인간관계, 취향 등으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째는 감정 노동의 본격적인 전환입니다. 로열 홀딩스의 기구치 다다오 회장은 오늘날 세계에는 3가지 노동이 있다. 육체 노동, 두뇌 노동, 그리고 감정 노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정 노동은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규범적으로 상대방과 마주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육체 노동은 로봇이 하고 두뇌 노동은 일부 AI가 대체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도 감정 노동은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노동만이 인간이 일하는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장은 푸드테크를 활용한 식품 리테일의 진화입니다. 식품 리테일의 새로운 미션. 식품 제조업
유입도, 식품 리테일, 소매와 유통도 고객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상적인 마트의 진열대 구조가 이제 제한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의 선반과 계산대 옆에는 채소나 과일 등을 배치하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에서 더 피플스 슈퍼마켓이 있는데 건강해지는 슈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고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품 소매업이 요구하는 역할이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점포나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이나 구매 방식, 매장 구조, 업체 등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 그 채널의 구매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향후 식품 소매업계의 미션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계속 가라앉는 식품 리테일을 살펴보면요. 이 식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표면화되며 정착하고 있고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거나 다른 업종의 유입도 급격히 증가해 온라인 식품 판매 경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 자동화가 진행되는 등 식품 소매업의 전자상거래 관련 대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통의 바이패스 D2C 채널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큰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이 포켓 마르슈에서는 소비자가 하나의 브랜드이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산자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과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매하는 농산물, 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아마존고가 보여준 식품의 리테일 테크, 궁극의 리테일 테크인데요. 이러한 아마존에 대한 고객의 웰빙 향상과 사업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식품 리테일이 직면한 과제는 푸드테크 활용 방향성은 가장 먼저 이 새로운 소비자 접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웰빙을 탄생시키는 체험 창조, 조달 방식의 혁신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소비자 접점 구축을 위한 의식 동원 개인화 서비스는 쇼핑하러 온 고객이 자신의 체질이나 컨디션에 맞는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 슈퍼마켓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마트에 무수히 존재하는 상품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객에게 큰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직원의 권유에 따라 저렴하고 눈에 띄는 상품만 구입하고 있다면 언젠가 비만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유혹에 진 나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상품 선택을 돕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 OS와 식품 리테일의 제휴도 소매업과 제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주방 OS 기업은 사용자가 그 조리법에 필요한 식재료를 쉽게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숍엘이 있는데요. 이 숍엘은 이닛에서 레시피를 선택하면 구매 목록이 작성되는 단계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 연령, 성별, 알레르기, 식사 철학 등을 바탕으로 이 작성된 사용자의 영양 프로필을 통해 판별을 추천하고요. 예를 들어 조리법에서 케첩이 필요하면 어떤 브랜드의 케첩이 자신의 몸과 철학에 맞나 점수를 매겨 제한합니다. 그래서 A 브랜드의 케첩이 좋은지 B 브랜드 케첩이 좋은지 가격이나 느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날의 조리법이 작성되었다면 냉장고 안의 데이터를 조합해 부족한 식자재를 찾아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소매업의 실제 점포 측과 가상으로 밀키트를 연출해 판매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방 OS 기업은 조리법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식자재를 밀키트로 연결해 사업으로 성립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품 소매업과의 협업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요.
두 번째 푸드테크 활용 방향성을 살펴보면요. 웰빙을 탄생시키는 체험을 창조합니다. 이탈리아 고품질 식자재가 모여 있는 이탈리 매장은 식료품 파는 곳 옆에 그로서란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과일 코너 옆에는 베저테리언의 레스토랑, 생선 코너 옆에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 피자와 파스타 관련 코너 옆에는 피자와 파스타 레스토랑 등 판매 코너마다 전문 레스토랑을 배치해서 매장의 식자재를 사용해 금방 만든 요리를 그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에 있는 이벤트홀에서도 요리 강좌나 유명 셰프의 주방 관련 행사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얼굴, 품질에 대한 고집, 제조 방법, 지속 가능성의 배려 등을 전달하는 이런 매장 안내 패널과 이탈리아 식문화를 전달하는 서적 코너 등 먹거리와 관련된 콘텐츠도 풍부하고 이탈리아 점포는 이런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신선한 맛을 실현하는 수직 농법도 있습니다. 이런 수직 농법 또는 도시 농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13년 창업한 인팜은 베를린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슈퍼마켓 안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유리로 막힌 식물 재배 공간에 최적 환경을 구축해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 채소를 재배해서 사용하니 신선도가 높은 채소를 소비자는 여러 가지 환경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푸드테크 체험형 D2C 점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슈퍼마켓이 도입되고 푸드테크를 이런 가전제품이나 식품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도 있고 어느 입지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나 이렇게 되면 소매업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푸드테크 활용 방향성으로 조달 방식의 혁신입니다. 상품만 판매하면 성립됐던 시대에서 가치나 체험을 파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과 서비스는 소비자와 직접 접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좋은지 나쁜지는 바이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피드백을 통해 판단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소비자 접점의 구축과 공간 개방을 통해 웰빙을 창출하는 체험 창조, 먹거리 그 자체로 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스타트업과 또 다른 업종의 협업의 열쇠가 됩니다. 식품 소매업에서 이러한 협업을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발전에 결정짓는 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음식 업계 혁신을 목표로 하는 다른 업계의 참가를 살펴보면 같은 세계관을 가진 다른 업종의 참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무인양품은 2020년 5월 20일 기뚜라미 센페이를 온라인 한정해서 판매해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식용곤충이 대체 단백질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이 귀뚜라미 센베이는 식품 부서에서 과자 음료 부분을 담당한 매니저인 진구 다카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처음으로 바퀴벌레를 접하게 됐고 이 무인양품 매장 담당자가 선물로 준 초콜릿 바퀴벌레 과자가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와타나베 다카히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퀴벌레 과자의 상품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먹거리를 통한 가치, 또 생생한 생명감과 활기찬 고향감, 진기하고 가치 있는 어떤 식품과 음료를 발견하는 즐거움,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 다 같이 먹는 즐거움, 요리를 만드는 즐거움, 먹거리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학습과 공헌 즐거움, 또 가치 소비라고 불리는 체험은 이제 실제 점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이런 실제 점포의 체험 가치가 증가하고 매력적일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설렘을 제공하는 매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 편안한 카페,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 요리할 수 있는 공용 주방 등 기존에 없던 기능을 가진 새로운 점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의 편리성에 실제 점포에서만 가능한 먹거리의 가치가 더해지며 매장은 음식을 획득하는 기능적인 장소가 아니라 먹거리를 통해 웰빙을 실현하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부와의 협업을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로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줄이기 위해서 식품 소매점 현장에서 앞으로 자동화나 로봇의 도입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디지털과 푸드테크의 활용도 지금보다 더 사람의 개입이 줄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확실한데요.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직원과 고객의 연결, 고객들끼리의 연결, 지역과의 연결 등 이 소매 요소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직원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또는 고객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진정한 차별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9장은 푸드 이노베이션, 사회 실현의 길입니다. 이 사업 창조를 위한 5대 트렌드. 가장 먼저 이 1번 벤처 육성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R&D 속도 가속화,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과의 공동가치 창조를 빼놓을 수 없죠. 또 다양한 가치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과 새로운 서비스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나 빠른 피드백을 얻기 위해 스타트업과 다른 산업, 업태와의 생태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두 번째는요, 사회 실현 생태계 구축입니다. 소비자와 접점이 변하고 있죠. 새로운 유통 채널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고 있는 한편 생산자 측면에서도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개인화 니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네 번째, 먹거리 생산의 분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부감해보면 지금까지 가치사슬에 대해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이 변화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5번째,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입니다. 이렇게 5가지 트렌드는 서로 관계하고 있고요. 제조, 판매 채널이 확립된 유통 시스템에서 공급 체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반면 새로운 시장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생태계라는 개념이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점을 향유하는 양호한 제휴 관계를 구축해서 작은 싹을 키워나가는 태도를 소중히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10장은 신사업, 푸드테크 시장의 창출을 위해입니다. 푸드테크의 본질적인 역할과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컴퓨터 과학의 대부이자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케이는 미래의 창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세상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 자기만의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만들고 싶은 미래, 실현하고 싶은 세계와 체험을 그리는 것이 먹거리 영역에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비관적인 미래도 낙관적인 미래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의 의사와 생각, 열정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의 푸드 비전에 1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만든 것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 두 번째는 조리 시간의 가치 최대화. 세 번째는 한 끼 식사를 소중히 느낄 수 있는 사회. 네 번째는 장벽 없는 식사. 다섯 번째는 식품학 조리학의 핵심 기술화. 여섯 번째는 소수의 먹거리 니즈에도 대응하는 사회. 일곱 번째는 첨단 기술을 통한 먹거리 문화와 기술 쇄신, 또 세계로 전파. 여덟 번째는 음식 요리를 통한 고독 감소. 아홉 번째는 음식 요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부활. 열 번째는 이동 없는 먹거리 이상적인 지산 지소. 11번째 자기 화해. 작용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 12번째 폐기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먹거리 시스템 식생활입니다. 또 업계 업종을 뛰어넘어 해결해야 할 주제들도 있습니다. 의료동원 사업 서비스 침투, 푸드테크 벤처 육성, 지속 가능한 외식산업 구축, 새로운 고객관점 구축, 식품학 조리학 플랫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축, 포장의 가치 재정의, 먹거리의 새로운 발전 모델 발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상 푸드테크 혁명을 마치며 이 푸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세계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구는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은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삶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풀이였습니다.